2024년 봄,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좁은 골목길 끝에 작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연양 공방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죠. 이곳의 주인은 박모 씨, 55살의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철제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모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에는 항상 검은색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수십 개의 투명한 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라벤더 오일, 로즈마리 추출물, 시어버터, 코코넛 오일, 각종 천연 재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박모 씨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저울 위에 재료를 올려놓고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0.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라벤더 오일 3.2머, 0903 계량 완료. 공책에는 미세한 글씨로 빼곡히 숫자들이 적혔습니다. 온도계를 비커에 담그고 수치를 확인했죠. 혼합 온도 42.5도, 092로 시작. 또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꼼꼼한 기록이었습니다. 배치 코드, 혼합 온도, 습도, 병입 시각, 모든 것이 숫자로 남겨졌죠. 마치 실험실의 연구 일지처럼 정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업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에 대한 집착이었죠. 박모 씨에게는 통제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박모 씨는 작업을 멈추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2층은 그들의 살림집이었습니다. 공방 위에 자리한 작은 공간. 그곳에는 남편 문모 씨가 있었습니다. 62살의 문모 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죠. 그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박모 씨가 다가가면 문모 씨는 낯선 사람을 보듯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치매가 그의 기억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건망증으로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까먹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는 30년을 함께한 아내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식사 시간은 전쟁과 같았습니다. 문모 씨는 수저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음식물은 자주 흘러내렸죠. 박모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약을 먹이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하는 치매약. 문모 씨는 종종 약을 뱉어내며 거부했죠. 독약이라고 의심하며 화를 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박모 씨는 애원하듯 달래며 겨우 약을 먹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박모 씨는 다시 작업실로 내려왔습니다. 가끔 손님이 찾아왔죠. 동네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천연 비누나 향수를 구매하러 오는 단골들. 박모 씨는 정성스럽게 제품을 포장했고 역시나 판매 기록을 남겼습니다. 라벤더 비누 1개, 1524점, 김님. 공책은 빼곡히 채워져 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다시 2층으로 올라가야 했죠. 문모 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는지도 모른 채 그저 화면의 빛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문모 씨의 배회 증상이었죠.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 나서려 했고 존재하지 않는 옛집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박모 씨는 매일 밤 남편을 지켜야 했습니다. 현관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했고 창문에는 안전고리를 달았죠. 그럼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박모 씨는 다시 작업실로 내려왔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기록을 남기는 시간이었죠. 2024년 월 1일 매출 45,000원. 문약 복용 완료. 식사 3회. 배회 시도 1회. 펜을 내려놓는 순간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경제적 압박도 심각했습니다. 공방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죠. 문모 씨의 치매약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었고 정기적인 검진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모 씨는 새벽까지 향수를 만들며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죠. 하나라도 더 팔아야 했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똑같은 아침, 똑같은 투병, 똑같은 고통. 박모 씨의 일상은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무한히 돌아가고 있었죠.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공책 속의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혼란스러운 현실과 달리 기록 속 세계는 질서정연했습니다. 그것이 박모 씨가 정신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박모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죠.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피부, 흰 머리가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55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고된 삶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모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었죠. 박모 씨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박모 씨는 공방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죠. 유일하게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세계. 그것마저 잃으면 그녀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유천동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간판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공방의 존재조차 모르는 듯했습니다. 박모 씨의 고통도 그녀의 절망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고 친척들도 찾아오지 않았죠.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모 씨는 홀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박모 씨는 공책을 정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것들이 이미 10권을 넘었었다는 것을.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그녀의 지난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기록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읽지 않을 기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노력. 그래도 박모 씨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록하는 것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천동의 정막은 더욱 짙어졌고 공방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박모 씨는 또 하루를 마감하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 곁에 누웠습니다. 문모 씨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병마가 잠시 그를 놓아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더 나은 날이 올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 셔터를 올리고 향수를 만들고 남편을 돌봐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죠. 이것이 박모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질서정연하면서도 혼란스러운, 희망이 없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잔혹할지를. 지금 이 순간 박모 씨는 그저 내일을 준비하며 잠들려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창밖에서 간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는 마치 운명의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유천동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오후 2시 35분, 대전 유천동의 작은 공방에 낯선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의 이름은 라모 씨였습니다. 공방 문이 열리자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모 씨는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죠. 방문객을 맞이하는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야근의 흔적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박모 씨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라모 씨는 공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진열대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의 모습은 전문가처럼 보였죠. 비누를 집어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향수병의 라벨을 꼼꼼히 읽었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습니다. 평범한 손님과는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죠.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라모 씨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물류유통 전문 업체 대표라는 직함이 선명했죠. 박모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큰 거래의 가능성을 직감한 것입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모 씨는 대량 납품을 제안했죠. 한 달에 1000개. 박모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였거든요. 그 순간 박모 씨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1000개의 제품, 예상 수익, 남편의 병원비, 쌓여가는 비,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기회였죠. 라모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실행했죠. 몇 번의 터치, 그리고 박모 씨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죠. 박모 씨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안도감이 퍼졌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너무 오랜만의 희망이었으니까요. 성금은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사기꾼이라면 먼저 돈을 주지 않겠죠. 박모 씨는 완전히 경계를 풀었습니다. 라모 씨를 진정한 사업 파트너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샘플 전달. 장소는 옥천의 물류창고. 박모 씨는 수첩에 일정을 기록했죠.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라모 씨가 떠난 후 공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박모 씨는 한동안 입금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박모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문모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그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박모 씨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돌아보았지만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박모 씨의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치료법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박모 씨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모 씨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작업실로 직행, 온종일 샘플 제작에 매달렸죠.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았죠. 작업 과정은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온도계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저울의 눈금을 정확히 맞췄죠. 타이머는 초 단위로 설정되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의 모습이었죠. 기록도 더 자세해졌습니다. 3월 13일 오전 6시 23분, 첫 번째 배합 시작, 오전 7시 11분, 온도 42.5도 도달, 오전 8시 37분, 틀의 부음, 작은 공책이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박모 씨만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라모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를 가져왔죠. 정식 문서였습니다. 회사 직인이 서명했죠. 박모 씨는 내용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박모 씨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계약이었죠. 라모 씨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옥천 외곽의 한 지점을 가리켰죠. 물류창고의 위치였습니다. 국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죠. 박모 씨는 위치를 암기했습니다. 샘플 제작이 계속되었습니다. 박모 씨는 12개를 준비했죠. 요청받은 것보다 2개 더 많았습니다. 만약을 위한 준비였죠. 그녀의 신중함이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3월 19일, 샘플이 완성되었습니다. 각 제품은 정성스럽게 포장되었죠. 리본은 똑같은 길이로 잘렸습니다. 박스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병목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제조 시간이었죠. 분 단위까지 정확했습니다. 2024년 3월 19일 13시 15분. 이 기록이 나중에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월 20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모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죠.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죠.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침실에서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죠.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샘플 박스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죠. 옥천까지 약 40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천천히 출발했죠. 라디오에서는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했죠.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속도를 높였죠. 샘플 박스는 조수석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벨트까지 채워놓았죠. 차창 밖으로 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모 씨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길이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줄은, 희망을 안고 떠난 이 여정이 비극으로 끝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라모 씨의 전화였죠. 일정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예정대로 간다고 대답했죠.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옥천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박모 씨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했죠.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국도로 빠져나왔습니다. 한적한 길이었죠. 차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계속 직진하라고 안내했죠. 목적지가 가까워졌습니다. 500m 앞 우회전이라는 음성이 들렸죠. 박모 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였죠. 우회전을 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나타났죠. 조금 의외였지만 물류창고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도를 줄였죠. 먼지가 일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죠. 샘플 박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안전했죠. 박모 씨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숲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죠. 햇빛이 가려졌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것 같았죠. 불안감이 스쳤지만 박모 씨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빈 공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가 다가왔죠. 라모 씨였습니다. 박모 씨는 안도했습니다. 제대로 찾아온 것이었죠. 라모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짓으로 박모 씨를 불렀죠. 박모 씨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샘플 박스를 들고 있었죠. 그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라모 씨의 표정이 변해 있었거든요.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빛만 남아 있었죠.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숲 속에서 걸어 나왔죠. 오모 씨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박모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모 씨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깊은 숲속이었으니까요. 샘플 박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들이 굴러다녔죠.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 오후 1시 43분. 박모 씨의 마지막 흔적이 기록된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의 기지국 접속이 끊어진 시각이었죠. 그녀가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제조 시간 13시 15분. 그것이 마지막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희망을 품고 떠난 길이 절망의 종착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달콤했던 제안은 치명적인 덫이었던 것입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도, 만개하기 시작한 벚꽃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방에는 아직도 박모 씨가 만들다 만 비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굳어가고 있었죠. 주인을 기다리며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 7시 문모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유천동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앓던 그에게는 중요한 일과였죠. 의사의 권유에 따른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문모 씨의 산책 코스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그리고 동네 빵집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사오는 것까지.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문모 씨는 돌아오지 않았죠. 평소보다 30분이 늦어진 시각이었습니다. 박모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향수 원액을 섞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10시가 되었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모 씨가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침실로 달려간 박모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그대로 있었죠. 충전 케이블에 연결된 채로. 치매 환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휴대폰을 꼭 챙기던 남편이었기에 뭔가 달라 보였죠. 박모 씨가 밖으로 나섰습니다. 평소 산책 코스를 따라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길, 공원, 빵집,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죠. 상인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문모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박모 씨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죠. 골목마다 남편을 찾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 수색을 도왔습니다. 오후 2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박모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즉시 접수되었죠. 치매 환자 실종은 골든타임이 중요했습니다. 수색팀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사가 최근 이상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모 씨는 없었다고 답했죠. 평소와 똑같았다고. 아침 컨디션도 좋아 보였다고. 현관으로 돌아온 박모 씨가 신발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문모 씨가 즐겨 신던 회색 등산화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산책 때는 운동화를 신던 남편이었습니다. 등산화는 실제 등산할 때만 신는 신발이었죠. 왜 등산화를 신고 나갔을까? 의문이 생겼지만 치매로 인한 판단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의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골목 입구 카메라에 문모 씨가 포착되었죠. 오전 7시 5분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모 씨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모 씨와 약속한 납품 준비를 해야 했죠. 남편이 실종되었어도 생계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향수 원액을 계량하던 중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비커가 바닥에 떨어졌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파편을 줍던 그때였습니다. 작업복 소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계유 냄새, 그리고 송진 냄새. 박모 씨가 소매를 코에 대고 맡았습니다. 분명한 기계유 냄새였죠. 공방에서는 쓸 일이 없는 물질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현관에서 스쳤던 순간 남편의 옷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났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너무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밤 10시 경찰이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내일 재개하기로 했죠. 박모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의 정적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앉던 소파, 남편이 쓰던 컵,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없었죠. 작업 일지를 꺼낸 박모 씨가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문모 씨 실종. 펜이 멈췄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죠.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이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나간 이유, 기계유 냄새의 정체, 질문만 늘어났습니다. 답은 없었죠. 다음 날 새벽, 박모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봤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6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침실은 조용했죠. 박모 씨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은 세탁기에 넣었죠. 기계유 냄새가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라모 씨의 전화가 왔습니다. 샘플 준비 상황을 묻는 전화였죠. 박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는 라모 씨의 물음에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죠. 공방으로 간 박모 씨는 어제 깨진 비커 조각을 치웠습니다. 새 비커를 꺼내 향수 원액을 다시 계량했죠.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병에 원액을 담았습니다. 라벨을 붙였죠. 배치 번호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평소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처럼. 오후 3시, 경찰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모 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작업실 구석에 남편 작업 장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무거운 것을 옮길 때 도와주곤 했던 남편의 장갑이었죠. 장갑을 집어든 박모 씨가 다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계유, 그리고 송진, 장갑 손바닥 부분에 검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기계유 자국이 분명했죠. 언제 묻은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이 장갑을 썼던가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경찰 수색은 성과가 없었죠. 박모 씨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도 박모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렸죠.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문모 씨가 사라진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치매 환자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박모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었죠. 3일째 아침, 박모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자지 못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공방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샘플 병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갔죠. 각 병마다 시간이 세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박모 씨의 강박적인 기록 습관은 남편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해졌죠. 마치 이 기록들이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경찰은 수색 범위를 외곽으로 넓혔습니다. 산과 강까지 확대되었죠. 하지만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에서 의심으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박모 씨는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을 찾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작업실에서 또 다른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진흙 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른 진흙이었죠. 붉은색이 섞인 산흙처럼 보였습니다. 공방 근처에는 이런 흙이 없었습니다. 박모 씨는 진흙을 만져봤습니다. 거칠고 모래가 섞여 있었죠. 그리고 약간 축축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묻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디 갔다 온 걸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왔던 걸까? 의문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라모 씨가 직접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샘플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박모 씨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샘플 병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각 제품의 특징과 제조 과정을. 라모 씨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내일 옥천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물류창고에서 나머지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라모 씨가 떠난 후 박모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수색을 축소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 단서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박모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있을 거래는 준비해야 했죠.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돈으로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박모 씨는 샘플 병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각 병마다 배치 코드를 적었죠. 시간도 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0.3mm 펜으로 또박또박. 마지막 기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문모 씨가 사라진 지 5일째 아침, 박모 씨도 공방을 나섰습니다. 옥천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리고 그녀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라짐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일 새벽 5시, 박모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라모 씨와 약속한 시제품 전달일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이틀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하지만 박모 씨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오늘의 거래가 성사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작업실로 내려간 박모 씨는 전날 밤 준비해둔 샘플들을 확인했습니다. 향수 병 3개, 각각 다른 향으로 만들어진 시제품이었죠. 라벤더, 로즈, 그리고 자스민. 투명한 유리병 속에서 옅은 황금빛 액체가 흔들렸습니다. 박모 씨는 0.3mm 검은 펜을 꺼냈습니다. 병목 라벨의 빈 공간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죠. 0523 최종 점검. 미세한 글씨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이어서 배치 코드도 기록했습니다. BTH-423LV 1점.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확했죠. 마치 이것이 마지막 기록인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였습니다. 포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흰색 완충제로 병을 하나씩 감쌌고 작은 상자에 넣었죠. 상자 겉면에도 시간을 적었습니다. 061로 포장 완료. 테이프로 봉인한 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침 7시. 박모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었죠. 오랜만에 꺼낸 옷이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이내 진정되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8시 30분. 박모 씨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라모 씨가 보낸 주소가 화면에 떠 있었죠. 옥천군면. 물류 창고가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소요 시간 약 40분.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박모 씨는 예약 앱을 켰습니다. NFC 체크인 기능을 활성화했죠. 이동 경로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기능이었습니다. 평소의 습관이었지만 이날따라 더 꼼꼼하게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9시 정가. 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박모 씨는 백미러를 통해 공방을 한번 돌아봤죠.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죠. 평일 아침에 도로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박모 씨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9시 20분. 신호등에 멈춰 선 박모 씨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샘플 병들이 제대로 있는지 다시 확인했죠. 그리고 공책을 꺼냈습니다. 0920 대전 IC 통과 예정.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속도계는 100km를 가리켰죠.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모 씨의 눈은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0시. 목적지가 가까워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안내했죠. 좁은 시골길이 나타났습니다.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죠. 이런 곳에 물류창고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10시 15분. 막다른 길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주변에는 폐가 몇 채만 보였습니다. 창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모 씨는 차를 세웠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죠. 라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은 없었죠.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박모 씨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죠. 그리고 그때마다 공책에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1035 연락 2절, 1047 제시도, 1103 응답 없음. 글씨가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11시 30분. 검은 SUV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박모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라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차가웠죠. 라모 씨가 손짓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라는 신호였죠. 박모 씨는 샘플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불안감이 더 커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박모 씨의 구두, 굽이 흙길에 박혔죠.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라모 씨는 앞서 걸었고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12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진 냄새가 짙어졌죠. 벌목 작업을 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기계톱 자국이 나무 그루터기에 선명했습니다. 박모 씨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12시 30분. 임도 끝에 도착했습니다. 경사진 사면이 보였죠. 그곳에는 가판 듯한 흙더미가 있었습니다. 젖은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모 씨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모 씨가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죠. 차갑고 공허한 눈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12시 45분. 박모 씨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샘플 병들이 흙바닥에 굴렀죠. 하나가 깨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라벤더 향이었죠.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박모 씨의 손은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죠. 손목의 피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1252점, 마지막 시간 기록이었습니다. 오후 1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산새 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렸다가 다시 비켰습니다. 샘플병 2개가 흙 위에 남겨졌습니다. 라벨에 적힌 미세한 글씨들이 햇빛에 반짝였죠. 1300점, 박모 씨가 적었던 마지막 예상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기록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천동 공방은 불이 꺼진 채 어둠에 잠겼습니다. 셔터는 내려져 있었고 간판만이 바람에 흔들렸죠. 아무도 박모 씨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주민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항상 8시에 열리던 공방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저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틀째,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친척이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한 것이었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모 씨의 마지막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책에 빼곡히 적힌 시간들, 샘플병에 새겨진 배치 코드들, 예약 앱에 남겨진 이동 경로, 모든 것이 그녀의 마지막 하루를 증명하고 있었죠. 특히 병목에 적힌 1300이라는 숫자는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상 도착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박모 씨가 예감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2024년 3월 21일 오전 9시, 대전 중부경찰서 강력이팀 사무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유천동에서 2명이 연달아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첫 번째는 치매 환자, 두 번째는 그의 아내. 수사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김 팀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문모 씨, 68세, 치매 초기. 박모 씨, 65세, 공방 운영. 평범한 노부부였죠. 범죄에 연루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직감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방은 그대로였죠. 작업대 위에는 만들다 만 비누들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향수병들은 줄지어 서 있었죠. 수사관이 작업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었죠. 시간, 온도, 배치 코드, 박모 씨의 꼼꼼함이 드러나는 기록들이었습니다. 3월 20일 13시 15분 제조,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디지털 포렌식 팀이 투입되었습니다. 박모 씨의 휴대폰 기록을 복원했죠.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3월 12일, 500만 원이 입금되었더군요. 보낸 사람은 라모 씨, 물류업체 대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라모 씨를 찾아야 했죠. 하지만 그가 남긴 연락처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가짜 신원이었을 가능성이 컸죠. 기지국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모 씨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했죠. 휴대폰 신호는 옥천 방향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오후 1시 43분이 마지막이었죠. 수사팀이 옥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국도를 따라 천천히 수색했죠. CCTV를 확인했습니다. 박모 씨의 차량이 포착되었죠. 혼자 운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또 다른 차량이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색 SUV였죠.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모 씨의 신원이 서서히 드러났죠. 본명은 라정우, 45세. 도박과 사채로 빚더미에 앉아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오모 씨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라모 씨의 도박 친구였습니다. 둘은 자주 어울렸다고 했죠. 3월 25일, 극적인 전환점이 왔습니다. 오모 씨가 경찰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수였죠.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며칠 밤을 못 잔 듯했죠. 취조실에서 오모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이 쏟아져 나왔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라모 씨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였죠. 물류업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량 납품도 거짓이었죠. 500만 원은 미끼였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3월 18일이었습니다. 문모 씨를 산책 시간에 납치했죠. 치매 환자라 저항이 약했습니다. 차에 태워 산으로 데려갔죠. 오모 씨의 진술은 계속되었습니다. 끔찍한 장면들을 떠올리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보였죠. 두 번째 범행은 3월 20일이었습니다. 박모 씨를 옥천으로 유인했죠. 샘플 전달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따라온 박모 씨. 그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오모 씨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매장 장소였죠. 옥천 북쪽 야산, 임도 끝 부분, 큰 바위 옆 사면이라고 했습니다. 3월 26일 새벽,
수색대가 출동했습니다. 경찰견이 앞장섰죠. 산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이슬이 맺혀 있었죠. 첫 번째 발견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경찰견이 짖기 시작했죠.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얕게 묻혀 있었죠. 문모씨였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있었죠. 한쪽 끝만 묶여 있었습니다. 서둘러 신긴 흔적이었죠. 범인의 조급함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시신은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박모씨였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샘플 병들이 그대로 있었죠. 병목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13시 15분 제조. 마지막까지 성실했던 그녀의 흔적이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식사였죠. 두 사람 모두 저항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라모씨가 체포되었습니다. 도주 중이었죠. 부산행 버스 안에서 잡혔습니다. 염색한 머리, 가짜 신분증. 하지만 소용없었죠. 취조실에서 라모씨는 침묵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추적, 오모 씨의 증언,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DNA. 모든 것이 라모 씨를 가리켰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분노로 가득했죠.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청객들의 한숨이 이어졌죠.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사형이었죠. 잔혹한 연쇄 살인,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기징역이었죠. 라모 씨는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오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가 참작되었죠. 그래도 공범은 공범이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죠. 유천동 골목 끝 공방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간판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미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마치 죽은 이들의 한숨처럼. 이웃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재촉합니다. 무서운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평범했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날의 공포. 진실은 밝혀졌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돈 때문에 두 생명을 앗아가다니.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일까? 박모 씨의 작업 노트는 증거품으로 보관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여전히 13시 15분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꼼꼼함을 영원히 증명하는 기록이죠.